여러분, 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펑페이윈, 그러니까 태아의 피로 흠뻑 물든 그 인물이 결국 죽었습니다. 수억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갔고 저쪽에서는 칼을 겨눈 채로 그녀를 환영하고 있다고들 합니다. 중공이 충성스러운 전사라고 불러온 펑페이윈이 세상을 떠난 뒤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런 두 문장을 남겼습니다. 네, 그 충성이라는 딱지야말로 이 체제에서는 때로 품질 보증 스티커보다도 더 빨리 붙는 법이지요. 도대체 펑페이윈은 무엇을 했기에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징후를 받는 걸까요? 사실 그녀의 이름은 이런 재앙들과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3억 명이 넘는 태아들의 비참한 죽음, 수많은 독자 상실 가정, 그리고 3천만 명에 달하는 독신 남성들. 그래서 그녀는 중공의 제일 여성 마두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해 전설이 아니라 공포 영화식 전설인 셈입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무겁습니다. 이것은 중공이 숨겨온 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변하려면 중국인들은 반드시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담을 넘어 해외 인터넷을 보는 사람은 1000분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의 화교 기술 엘리트들이 원클릭 우회를 개발해 중공의 방화벽을 뚫고 기술 배경도 없고 우회 경험도 없는 중국의 친구들도 해외로 나올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을 보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원클릭 우회, 링크 하나만 있으면 한 번만 누르면 해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매우 안전하고 매우 편리하며 비용 부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자면 클릭 한 번이면 검열 각본에서 탈출인데 그곳에서 가장 두려운 건 결국 진실이 구호보다 빨리 달려나가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원클릭 우회 방식은 중공의 봉쇄를 뚫을 만큼 강력한 대신 실제 운영비가 매우 높습니다. 이 효과적인 우회 방법이 지속되도록 저는 해외에 계신 분들께 자주 도움을 호소합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좋습니다. 모금이 $2000에 도달할 때마다 우회 링크 100개를 만들 수 있고 국내의 수많은 친구들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끊김없이 해외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중국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며 말 그대로 공덕이 무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개인 전용 우회 링크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전용 상품이기 때문에 모금 자원을 동원할 필요가 없고 직접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링크 하나에 200위안이며 인원 제한이 없고 친척과 친구에게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오늘 영상 아래에 두었으니 클릭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제 채널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실증 민생을 따라 사실과 진실을 말하고 서민을 대신해 말하는 것, DM님 틴뜩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부를 하시든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시든 구독과 공유를 하시든 모두가 힘이 됩니다. 소와 응애우된 묵동 DM님도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DM님은 진실을 파고 묵동은 사실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M님 틴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리무양입니다. 네, 오늘은 한 호흡 사이에 진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방송이란 게 그렇지요. 때로는 여론의 핸들보다 더 빠르게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 동계 시간으로 12월 27일 토요일이고 아시아 태평양 시간으로는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12월 21일 그날은 동지절기였습니다. 중공은 소식을 발표하며 중공의 전 국가가족계획위원회 주임,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펑페이윈이 그날 베이징에서 사망했으며 향년 96세라고 했습니다. 중공은 펑페이윈을 공산당의 충성스러운 전사, 덕망 높은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참으로 덕망이 높다고요. 다만 그 명성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을 오히려 몸서리치게 만드는 종류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펑페이윈은 스페인 국립법원이 지명수배했던 중범죄자였습니다. 2013년 스페인 국립법원은 그녀가
집단 학살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펑페이윈은 생전에 국제법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백발이 흑발을 보내는 고통은 겪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왕한빈 역시 중공의 고위 관료였고 두 사람의 외아들 왕제는 2006년 티베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많은 네티즌들은 악행이 너무 많아 받은 업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의 펑페이윈 평가가 이렇게 양극단일까요? 그녀는 대체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미움과 저주를 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대량의 독자 상실, 가정, 독신 남성 위기, 인구 붕괴 등 수많은 악결과를 낳은 원흉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공포, 피, 도주와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은 그녀를 중공의 제일 여성 마두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는 드라마가 필요 없습니다. 정책 자체가 이미 충분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펑페이윈은 중공의 가족계획 업무를 10년 동안 주관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중국에는 섬뜩한 구호들이 넘쳐났습니다. 한 사람이 초가 출산하면 마을 전체를 묶는다. 10개의 무덤을 더할지언정 한 사람도 더하지 않는다. 피가 강을 이룰지라도 초가 출산 한 명도 허용하지 않는다. 같은 구호들 말입니다. 구호는 거창했지만 인간의 운명은 실적표의 숫자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중공위생부는 2013년에 한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1971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국은 3억 3,600만 건이 넘는 낙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몸 안에서 이미 하나의 생명입니다. 낙태는 태아의 죽음을 뜻합니다. 42년에 걸친 가족계획 정책 아래 중공은 3억 3,600만 명이 태아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공식 발표된 숫자일 뿐입니다. 실제는 어떨까요? 이보다 더 심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실이 늘 안정 뒤로 밀리는 곳에서는 숫자도 종종 스스로 겸손해지니까요. 3억 3,600만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의 총인구는 대략 3억 3천만 명입니다. 즉 중공의 가족계획으로 죽은 태아의 총수는 미국의 총인구를 훨씬 넘어섭니다. 낙태뿐만이 아닙니다. 9,600만 건의 불임수술, 즉 결찰수술도 있었고 4억 300만 건의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수술, 흔히 말하는 링삽입도 있었습니다. 서방에서는 링삽입이 자발적인 피임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의무였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자마자 끌려가 강제로 링을 삽입당했고 어떤 이는 시술 부작용으로 평생 감염과 통증을 겪었습니다.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그곳에서는 때때로 공지문속 단어만 다를 뿐입니다. 펑페이윈이 중공 국가가족계획위원회 주임을 맡은 기간은 1918년부터 1998년까지였습니다. 그 10년은 가족계획이 가장 광적으로 집행되던 시기였고 각종 수치는 폭증했습니다. 그녀는 일표 거부제를 시행했습니다. 가족계획 지표를 관료의 승진과 연동한 것입니다. 초과 출산이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관료의 치적은 곧바로 0점이 되었습니다. 현과 향은 물론 도시기관, 공장, 학교까지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 잔혹한 장치를 만든 그 여인 때문에 기층 관료들은 서로 경쟁하듯 더 흉포해졌습니다. 머리 위 관모를 지키려는 욕망이 사람들을 야수로 만들었습니다. 출생 허가증이 없는 태아를 잡겠다며 그들은 천라지망을 펼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해괴하고 가장 끔찍한 것이 100일 무신생아 운동이었습니다. 그 공포의 내용은 조금 뒤에 말하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홍해삼 회복 음료가 기간 한정 증정 행사를 하고 있고 1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지역에서는 홍해삼 회복 음료 60포를 구매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두 상자를 구매하면 진한 황주로 찐 해삼 조각 한 상자를 증정합니다. 120포를 구매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네 상자를 구매하면 진한 황주로 찐 해삼 조각 두 상자를 증정합니다. 180포를 구매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6상자를 구매하면 흑삼 한 뿌리를 증정합니다.
수량은 한정이며 소진되면 종료됩니다. 이 제품은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제 시청자 한 분은 남편이 장암에 걸렸고 수술 후 장기간 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늘 알래스카 홍해삼을 사서 남편에게 먹였지만 신선 해삼을 손질하는 건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어 주문했습니다. 그분은 홍해삼의 효능을 너무 잘 안다. 이렇게 완제품이 있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송언니는 70대이고 고혈압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많이 먹었지만 약효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제가 홍해삼 회복 음료를 추천하자 시험 삼아 한 상자를 사용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신도 맑고 안색도 좋습니다. 그 아들은 통풍이 있었는데 30포 한 상자를 먹은 뒤 통풍 발작 빈도와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뚜렷할까요? 먼저 이 홍해삼은 인공 양식이 아닙니다. 현지의 해녀들이 잠수에 채취한 것입니다. 호르몬으로 키운 양식 해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해삼은 재생 능력이 매우 강하고 다양한 성장 인자가 풍부해 인체 손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본에서 세포를 복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수술 후 회복 중인 분들과 출산 직후의 여성분들께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대륙은 2상자부터 4상자는 무료 배송이고 대만과 홍콩은 2상자부터지만 무료 배송이 아닙니다. 무료 배송이든 아니든 모두 제 전용 할인 코드 XWKD를 사용하면 85% 가격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가족계획 정책 초기 시기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예전에는 100일 무신생아 운동을 그저 들은 정도였고 특별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100일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진짜 디테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난 폭로 자료를 보았습니다. 다 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1991년 4월 26일 산둥성 관현에서 현위원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관현의 가족계획 업무는 전성에서 꼴찌였고 그래서 현위원회는 옐로카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현위원석이었던 정차오치는 회의에서 책상을 치며 사형 선고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5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전 구간에서 아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게 보장하라. 꼴찌에서 정수리로 올라가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지에는 정차오치가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이 100일 동안 아이가 하나라도 태어나면 내가 그 아이를 아버지라고 부르겠다. 정차오치는 22 개향진의 서기들에게 회의장에서 차례로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조금 머뭇거리며 임무가 너무 어렵고 완수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차오치는 즉시 사람을 시켜 그들을 현장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게 했습니다. 이후 반달 동안 구금에 조사 처리했습니다. 이 한 수에 현장에 있던 모든 관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양심은 공포에 삼켜졌습니다. 그 절손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 그들은 깡패와 건달을 모집해 가족계획 집행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경찰 제복을 주고 밧줄과 몽둥이를 지급했으며 높은 임금을 주었습니다. 당시 향장이 한 달에 받는 급여가 130위안이었는데 집행대원들의 일당은 10위안이었고 임신부를 신고하면 100위안이 넘는 포상금을 주었습니다. 돈의 흐름은 분명했고 도덕은 지표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또 지역 사람들은 친척과 연줄이 있어 손을 못 댈 수 있으니 그들은 타지 집행 방법도 썼습니다. 80리 밖에 다른 지역, 다른 마을에서 사람을 데려와 임신부를 잡게 했습니다. 타지 사람은 누구도 모르니 늑대처럼 호랑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한향 간부는 당시 임신부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회상했습니다. 벽돌로 배를 차고 한 발 차면 피가 땅에 흥건했다고 합니다. 그 100일 동안 관현의 골목골목에는 공포의 표어가 걸렸습니다.
차라리 자손을 끊을지언정 당이 안심하게 하라. 목을 매려면 줄 한 가닥, 약을 마시려면 병 하나, 흘러나올지언정 태어나게는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묻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한양 간부가 답했습니다. 태어나면 목을 졸라 죽인다. 듣는 사람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것이 관리입니까? 아니면 문서로 정당화된 도살입니까? 그때 관현 전체의 병원과 보건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백화점, 심지어 길가에도 빽빽하게 천막을 세워 임시 낙태와 결찰 수술 장소로 썼습니다. 유산과 낙태, 강제 분만이 너무 많았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며 버릴 곳도 없었습니다. 현병원 보일러실 옆에는 깊이 10m에 폐기된 깊은 우물이 몇 개 있었고 그들은 아이들의 시신을 그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깊은 우물들은 아이들의 시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신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당시 관현거리에서는 들개가 죽은 아이의 시신을 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91년은 중국의 양띠해였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관현의 그 학살을 새끼 양도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단 100일 동안 관현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낙태 또는 강제 분만을 당했습니다. 그 새끼 양 도살 속에서 무수한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가족들은 아이를 지키려 도망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떤 임신부는 옥수수밭에 숨어 흙과 모기 물림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임신부가 달아나도 집은 남습니다. 집에 남은 친족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부수고 사람을 잡았습니다. 임신부의 어머니에게 시대걸은 뺨을 때리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시골길에서는 트랙터가 사람들을 오하대박으로 묶어 실어 나르며 거리로 끌고 나와 망신을 주는 장면이 늘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팻말을 걸었고 문화대 혁명 시절의 비판투쟁과 똑같았습니다. 왜 정차 오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위에서 정책이 내려왔고 가족계에게 차르, 펑페이윈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잔혹한 여인이 그와 그들을 받쳐주었습니다. 펑페이윈의 눈에는 수만 명 태아의 뼈가 정차오치의 공로로 보였습니다. 이런 공로에 금자탑이 있다면 그 탑은 분명 빛 아래가 아니라 어둠 속에 세워져야 할 겁니다. 100일 무신생아 운동 다음에, 그러니까 1992년 가족계획 업무에서 성과를 올렸다는 이유로 정차오치는 야오청 지구위원회 부서기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산둥성 사법청 청장, 성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그리고 차세대 관심사업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 무렵 산둥의 다른 현과 시도 관현에서 영감을 받아 앞다퉈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정차오치의 새끼 양 도살이 산둥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펑페이윈이 가족 계획을 쥐고 있던 10년 동안 비슷한 강제 분만, 폭력 결찰은 전국 농촌에 널리 존재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마치 가축처럼 끌려가 낙태와 결찰을 당했습니다. 평생 장애를 남긴 사람도 있었고 수술대에서 그대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중국 여성에게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궁은 더 이상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중공이 인구 규모를 조절하는 밸브가 되어버렸습니다. 펑페이윈이 국가가족계획위원회 주임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녀가 만든 잔혹한 시스템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이미 중공의 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 비인간적 시스템 속에서 살인은 여전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흔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2012년 섬서성에서 펑젠메이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당국은 4만 위안을 내라고 강요했고 그것을 사회부양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회부양비는 실제로는 벌금입니다. 그 뒤에는 더 거대한 숫자가 있지만 잠시 뒤에 말하겠습니다. 우선 펑젠메이 사건부터 끝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집은 가난해서 이 거액의 벌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의 방식은
돈이 없으면 낳을 수 없다. 낳게 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족계의 간부들은 펑젠메이를 잡아 병원으로 끌고 갔고 강제로 촉진 주사를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펑젠메이는 거의 완전히 발육한 7개월 된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가족은 펑젠메이와 죽은 태아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펑젠메이는 텅 빈 눈빛으로 병상에 누워 있었고 옆에는 태반이 달린 채로 죽어있는 태아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공의 가족계획 정책은 태어나지도 못한 수억의 생명을 목숨으로 끊어놓았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지옥 같은 비극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가장 비참한 집단은 독자 상실 가정입니다. 독자 상실은 외동자녀 가정에서 유일한 아이가 불행히 세상을 떠난 경우를 뜻합니다. 많은 가정이 젊을 때 중공의 가족계획 정책에 호응해 하나만 낳아도 국가가 노후를 책임진다는 식의 구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혹은 노년에 유일한 아이가 각종 천재와 인재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학자 통계와 중공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독자 상실 가정의 수는 최소 100만을 넘습니다. 즉 가슴이 찢어진 부모가 200만 명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년 7만 6천의 속도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아이 키워 노후 대비 대를 잇는다를 중시합니다. 독자 상실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잃는 것입니다. 예전에 독자 상실 노인들의 삶을 다룬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원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손주 손녀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명절과 설을 두려워합니다. 그날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차갑고 적막하며 벽에는 아이의 흑백 사진만 걸려 있습니다. 어떤 독자 상실 노인은 아파 병상에 누워도 물 한 잔 떠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독자 상실 노인은 수술을 받으려 병원에 가면 가족 서명이 필요한데 펜을 쥔 손이 떨려도 주변에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펑페이윈의 차가운 설계 속에서 이런 고통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부품처럼 여겼고 부품 생산을 줄이면 기계가 더 가볍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런 방식의 기계는 결국 사회 자체를 갈아버릴 뿐입니다. 100만이 넘는 독자 상실 가정 외에도 중국의 가족 계획은 또 하나의 거대한 악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출생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중국 농촌에서는 대를 잇는 관념뿐 아니라 집안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한 명만 낳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가정이 성별을 두고 계산을 시작했고 남자아이를 원했습니다. 초음파 기술이 보급된 뒤 여자아이는 대량으로 낙태되었고 심지어 태어난 뒤 익사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그리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남자아이는 많이 태어나고 여자아이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출생 성비 불균형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남성 인구는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많습니다. 즉 최소 3천만 명의 남성이 이 생애에서 아내를 찾지 못할 운명입니다. 그들은 독신, 학술적으로는 잉여 남성이라고 불립니다. 이 3천만 명의 독신 남성은 대부분 농촌과 빈곤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2022년 초 저는 한 달 동안 사슬 여성 사건을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스녜성 난충의 소녀 리잉은 갑자기 납치되어 팔려갔고 끝없는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장수성 풍현의 둥지마을 주민 둥주민에게 팔렸고 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음습한 작은 방에 갇혀 능욕당했으며 아이를 8명이나 낳았습니다. 전국을 그리고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뒤에는 독신 위기가 만들어낸 범죄 산업망이 있었습니다. 여성 인신매매입니다. 농촌 남성들이 아내를 구할 수 없으니 악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성을 납치하고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 신부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한 사회에 결혼할 수 없는, 할 일 없는 사회 밑바닥의 젊은 남성이 대량으로 존재할 때 폭력범죄, 성범죄, 사회 혼란의 위험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거대한 화약고처럼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거액의 벌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섬서성의 펑젠메이는 초과 출산 때문에 4만 위안의 사회부양비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벌금입니다. 벌금을 내면 낳을 수 있고 벌금을 못 내면 태아는 죽어야 합니다. 펑젠메이는 가난해서 벌금을 낼 수 없었고 그래서 당국은 그녀의 뱃속에 있던 7개월 태아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들은 아이를 하나 더 낳기 위해,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빚을 내고 돈을 긁어모아 그 벌금을 마련해 가족계획부서에 바쳤습니다. 전국의 벌금 총액은 얼마일까요?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늘 중공의 국가급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면 때로는 경제 지표보다도 더 꽁꽁 숨겨지곤 합니다. 가족계획 문제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변호사 우효우수인은 전국 31개 성급 가족계획위원회에 이 비용의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한 해에만 확인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24개성에서 가족계획부서는 200억 위안이 넘는 벌금을 거두었습니다. 이 14개성이 1년 안에 200억 위안이 넘는 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중국에는 성급 행정구역이 34개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가족계획 동안 중공은 총 얼마의 벌금을 가져갔을까요? 방금의 규모로 단순 계산하면 최소 조 단위입니다. 공식 숫자에 따르면 1986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처음으로 1조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중공의 수십 년 가족계획 벌금 총액은 이미 1986년 한 해에 중국 국내 총생산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 단위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 변호사의 조사에 따르면 벌금의 절대 다수는 지방정부의 비자금이 되었고 일부는 가족계획 간부들의 상여와 복지로, 일부는 중공 관료들의 향락과 방탕을 위한 경비로 흩어졌습니다. 벌금이 관료들의 배당금이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서민의 고통이 권력자의 복지로 회계 처리된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상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물을 풀어 물고기를 기른다는 식입니다. 지방 관료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벌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가족계획 정책은 그들에게 합법적 약탈 면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펑페이윈 시대에 구축된 이익 사슬입니다. 그 사슬에는 곳곳에 뼈가 쌓여 있고 백성의 피와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본 생계비가 끝없이 짜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도한 패거리들이 살을 찌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봅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좋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경제 레버리지였던 부동산이 부러졌고 내수는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20년에서 30년 전 이미 묻혀 있었습니다. 인구학자 이프 씨는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펑페이윈 시기에 추진된 일표 거부제 때문에 중국의 출산율은 1990년에 2.3에서 2000년에는 1.2로 절벽처럼 추락했다고 말입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는 2012년부터 경제가 하향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장기 침체로 갈 인구 기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맞닥뜨린 것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현실입니다. 젊은이는 점점 줄고 노인은 점점 늘어납니다. 최근 2년 동안 중공이 정년 연장과 의료보험 삭감을 추진한 이유는 연금 재원이 거의 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보너스는 이미 다 써버렸고 남은 것은 인구 부채뿐입니다. 이런 빚은 선전 문구 하나로는 지울 수 없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죽임당한 3억 3,600만의 원혼, 산산이 부서진 100만이 넘는 독자 상실 가정, 평생 아내를 찾지 못하는 3천만 명의 독신 남성, 이 모든 것은 중공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그리고 펑페이윈이 가족계획을 주도했던 그 광기의 10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재앙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중공이 그 잔혹한 여인을 아무리 높게 칭송하더라도 그녀와 중공은 중국 인민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피의 빚을 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세계 정세해부의 내용입니다.
세계 정세부는 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